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보가 좀 안 맞았으면 하는 경우가 있죠. 비가 엄청 올 것이라는 예보, 폭소리 낼 것이라는 예보, 혹은 태풍이 올 것이라는 예보 같은 것들이 그것인데요. 기상청은 대설예bil특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특보는 좀 안 맞기를 바라는데,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폭설이나 폭우로 만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했다가 예보가 안 맞는 것이 차라리 낫겠죠. 미리 준비해서 손해볼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인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오늘 하루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최근 목동 이대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어렵게 가져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쌍이 10달 내 품어갖고 그 애쓰고 얼마나 있다가 나서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뭐 사과를 다 뭐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애들이 갔는데 100번을 사과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나와서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너무 불쌍해갖고 마음이 아파요. 병원에서 더더군다나 개인 병원도 아니고 큰 병원에서 좀 화가 나죠.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큰일을 당했으니까 좀 진실되게 처리가 되고 피해 입은 사람들이 정말 최대한으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치들이 좀 빠르게 취해진다면은 나중에 후에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좀 더 좋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나라 큰 대학병원인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많은 실망을 했죠.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안 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강하게 관리를 해서 각 병원이나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 책임감 갖고 얘기를 해야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너무 놀랐어요. 황당하고.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인데 한 명도 아니고 많이 반성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생명을 맡길 정도면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애기들이 죽었나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당황스러웠죠. 애기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갓 태어난 아이들인데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잘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들을 변화시키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의 발인이 치러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관례상 이 아기의 장례식에 별도의 빈소를 차리지 않기 때문에 변변한 빈소도 차리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는데요. 현재 국가수와 경찰, 보건당국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발인이 진행된 어제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신생아들의 사인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요. 정확한 분석이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심통한 건 이유도 모른 채 자식을 떠나보내야 했던 가족들이겠죠. 소중한 자식을 한순간에 허망하게 떠나보낸 가족들의 심정,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말로도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힘내시길, 그리고 자책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고 개선돼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고쳐서 2번 다시는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보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를 했죠.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두면서 특히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이 트럼프의 안보 전략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내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핵심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역대 미국 정부들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데 소홀했다 이렇게 과거 정부들을 비판하면서요. 예. 오바마 행정부겠죠. 그러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쌓아온 힘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세계 질서 주도도 나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이 보호무역주의나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내기하면서 세계를 주도하겠다 하니까 그걸 다 합쳐보면 독선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의 사고방식만 옳다라고 하면서 세계를 주도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 사회가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로 인해서 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미국인 중에 일부는 단기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미국의 대외 전략이 이제 노골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인류 사회를 지도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약간 좀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한 면에 우리 동맹국인 우리한테도 좀 영향이 많이 미칠 것이다. 이게 좀 불안합니다. 예. 지금 이제 하나씩 따져보죠. 자. 네. 이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지역 방어 능력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중국에 우리가 밝힌 이른바 3불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 네. 추가 배치 안 하고 미국 MD 편입 안 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 등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상 배치되는 게 맞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한미동맹은 국권이 가져가지만 중국과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합의죠. 합의인데 우리의 우리는 합의라고도 안 하죠. 우리 정부는. 네, 합의는 합의. 그러니까 사실상 합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무슨 뜻을 같이 했다라고보다 우리는 그것이 한국의 이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입장은 사실상 3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러나 한미동맹을 깨진 않겠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불안한 것이 미국이 이 국가안보 전략서라고 하는 공식 문서를 통해서 미사일 방어를 한국과 일본과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불하고 정면 배치되죠. 그리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미사일 방어가 진짜로 한국의 안보를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지켜준다고 하면은 저도 중국하고 좀 소원해지더라도 그것에 동의할 수 있지만 사실상 미사일 방어도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나오듯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지 과연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미국에 편입할 때 한국이 지켜지겠냐.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따라서 동맹에 있어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하나는 방기. 미국이 우리 버리고 떠나는 게 우려고 또 하나는 연루라고 본다면 지금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는 한국의 연루 위험을 상당히 키웠다. 이렇게 보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방어는 제가 볼 때는 3불 쪽의 입장이 오히려 전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미동맹을 깰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미중 간에 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이 아닌가 보입니다. 곤란해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곤란하죠. 근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지금 홍현익 박사님께서 방기와 연루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행위, 뭐 그것이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미국의 행위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미국이 우리를 좀 더 신뢰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미사일 방어가 실제 우리를 방어해 주느냐 안 주느냐를 떠나서 미국이 우리를 배제하지 않고 미국이 우리를 신뢰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을 미국의 행동에 보다 투영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이 부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의 국제 정세는 이를테면 뭐 오바마 이전에 부시 행정부 전 때까지는 예. 그야말로 미국이 제국이라고 할 만큼 압도적인 국력을 갖고 있었지만 예. 점점 미국의 독보적인 위상은 지금 저하해가는 추세가 분명하잖아요. 예. 결국은 중국과 비슷해지면서 나중에 뭐 비슷한 시기가 오래 갈지 모르지만 중국이 역전할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나 미국에 올인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는 중국이 미국보다 세졌으니까 이제는 미국보다 중국과 더 가까이 지내겠다라고 하는 게 통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숙명적으로 패권 쇠퇴기와 중국의 이 부상, 이 시기를 맞아서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때의 교훈을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자칫 우리가 1차 대전 전에 독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무조건 연합국 쪽에 붙었다가 독일의 침략을 먼저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내세우는 것은 한국이 중국하고도 자꾸 친해지려고 그러니까 중국은 나쁜 나라다. 현상을 변경시키려고 그러고 그걸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변경시킨다 그러는데요. 예.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게 중국이고요. 미국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지금 뭐 무릎을 꿇어라. 예. 핵을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군사 공격도 하겠다. 이게 일방주의적 성격을 띠는 게 지금 미국이거든요. 예, 예.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북핵 문제 해결, 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또 평화 통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방식이 더 일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다가는 이걸 다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통일까지도 어려워지는.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동맹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미국의 일방주의에 무조건 편승하다가는 자칫하면은 우리의 미래 안보 가치는 다 포기해야 되는 근데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홍윤희 박사님 말씀에 아마 대다수가 동의를 할 겁니다. 근데 네. 지금이 이게 굉장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이 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홍윤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미국이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자국의 생존권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의 입장을 좀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얘기에서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예. 그러니까 지금 좀 모호한 태도지만 사드를 박근혜 정부에서 배치를 시행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으면서도 철수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중국에게도 지금 있는 사드를 철수시키지는 않겠지만 추가 배치 안 한다, 이런 정도로 적정선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에 지금 있거든요. 그거를 무조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비판하고 세계 질서를 다시 주도하니까 예. 이제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것은 한중 관계는 포기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정책이 딱 부러지게 그냥 시원하진 않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미국이 거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이끌어가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줘야 되는. 가장 핵심 키는 미국이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를테면 사드나 미사일 방어도 그렇지만 1대1로 참여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1대1로 같은데 이를테면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이나 뭐 유럽의 강국들도 다 미국과 친하면서도 다 참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관장 회의하시면서 1대1로의 참여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 보면 중국의 방식은 현상을 변경시키려고 하고 미국의 패권 질서에 도전하는 거니까 그것을 힘을 합쳐서 특히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건데, 그러면 1대1로 같은데 전혀 참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한다고 다 옳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카 퍼스트가 있으면 코리아 퍼스트도 있는 것이, 코리아 퍼스트를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전면에 미국처럼 초강대국처럼 내세울 수는 없지만 예. 실제로는 한국의 국익을 냉철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때는 미국이 얘기도 100% 옳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미국이 조금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안 하는 것 그게 동맹으로서의 예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된다는 건 나머지 우리의 국익의 절반인 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좀 우회해서 평창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연합훈련 좀 연기하자. 이것도 사실 미국으로서는 탐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선을 사안마다 그어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당면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북핵 문제 해결하고 평화체제 구축하면서 남북 간의 관계도 회복해서 통일로 가야죠, 우리는. 그런데 지금 미국식 방식을 하면 전쟁 아니냐? 전쟁 아니면은 파국으로 아니면 북한의 굴복인데 북한도 하나의 정권인데 나쁜 정권이지만 굴복하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북한 침략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선제 공격이란 말은 안 들어가서 다행입니다만은 사실상 선제 공격이란 말을 꼭 안 집어넣더라도 사실상 선제 공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은 그래요. 북한이 도발하고 그럴 땐 제재 강화하고 한미연합훈련도 더하고 또 핵안보 보장조약을 맺고 또 미 전략자산을 순환 배치 증강으로 그치지 말고 상시 배치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좀 보는데요. 그러는 동시에 제재를 강화하면서 대화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대화를 안 하잖아요. 틸러슨 국무장관만 홀로 외롭게 외치고 있고 미국을 지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정부의 국익은 냉철하게 봐서 제재를 강화하면서 대화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게 지금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협상과 대화는 해야 된다. 우리도 남북 대화도 하겠다. 이런 태도를 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것도 빠른 시기에 오기를 전 기대하고요. 그런 얘기를 사실 돌려서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연합훈련은 좀 연기하는 걸 미국에 요청했다. 이게 사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홍현익 박사님께서도 북한도 국가인데 굴복하겠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국가라기보다 정치 체제고 어쨌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굴복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화를 하면은 지금 유용성이 있습니까? 대화는 약자가 강자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고요. 대화는 강자가 자기가 원하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약자를 최대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조금의 이익을 주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일방주의고 독선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전반적으로 북한보다 훨씬 더 옳고 정당한 나라지만 그렇지만 북한을 이를테면은 미국의 5,000개를 가진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지금 전혀 없다가 이제 조금씩 만들고 있는 나라를 너 굴복하지 않으면은 선제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굴복시킨다고 한다면 과거에 핵이 없을 때도 1994년 보면 그때도 북한이 굴복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오히려 북한이 핵을 사실상 20개나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굴복시키려 한다면 이거는 전쟁이나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로 북한의 코앞에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파국이 왔을 때 희생당하는 건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리카 퍼스트가 있다면 코리아 퍼스트라는 측면에서 한국인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막죠? 예? 어떻게 막죠? 미국 행동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전쟁은 우리 정부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거와 함께 대화도 해야 된다. 북한도 결국은 핵을 만드는 게 핵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시켜주겠다고 하는 걸 설득력 있게 대화를 통해서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테면 안전보장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대화 자체를 지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차라리 1994년쯤에는 선제 공격에도 핵이 없으니까 오히려 94년에 선제 공격했으면 그때는 북한이 꼼짝 못하고 당하기만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자칫하면 우리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선제 공격하는 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6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눈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이 퇴근길 생각하면 차 두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차 두고 오신 분들 많습니다. 평소보다도 정체 속도가 빠르게 풀리고 있는데요. 다만 고장차 소식이 많습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수서 나들목 부근 3차로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탄천 일교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청담대교 양방향으로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철산대교 부근 2차로에 서 있던 고장차 치워졌습니다. 하지만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고장차 여파 더해지면서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정체입니다. 성산로는 연희 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시속 20km 안팎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 강릉 경강선 KTX 시승을 했는데 예. 이 평창올림픽 개막 직전에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서울 강릉 간 이 경강선 고속철도 KTX가 모레 개통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차 이 언론사 이 체육부장들하고 함께 이제 시승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에게 힘을 주는 힐링 올림픽, 이 북한이 참가하는 평화 올림픽, 그리고 이 적자를 벗어나는 이 균형 올림픽이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세 가지 목표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 북한의 참가를 위해서 IOC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자, 북한의 참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이 참가를 하더라도 이 참가를 확약하는 것은 개막 직전,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이 동승한 미국 N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평창올림픽 기간에 이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제 이 그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는데요. 자, 이 회의에서 이 중국인 관광객이 이 평창올림픽 티켓을 20만 원 이상 구입하게 되면 이 보름 동안 무비자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평창 동계올림픽 티켓이 60만 장이 팔려서 이 판매율이 56.1%입니다. 그렇군요. 한 달 더 남았죠, 지금? 한 2달 남았나요? 2달은 안 남았네. 조금 안 되죠. 못 미치게 남았죠. 예. 열심히 팔려야겠네요. 예. 예. 자, 김현수 선수 말이에요. 예. 야구 얘기인데 결국 LG를 선택했네요. 메이저리그 포기하는 대신에 LG하고 115억 원의 계약을 했죠. 예? 이 필라델피아의 김현수 선수가 LG하고 이 4년간 115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금이 65억 원이고요. 연봉 총액이 50억 원입니다. 이 총액 115억 원은 롯데 이대호 선수의 150억 원에 이어서 역대 FA 계약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근데 이거 뭐 메이저리그 계약을 아마 끝까지 김현수 선수 원했던 모양이던데 예. 국내로 복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현수 선수가 올 시즌 도중에 이 볼티모어에서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 됐었죠. 올해 실력 발휘를 못했지만 워낙 이 출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 김현수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쉽다, 억울한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까지 기다리면서 이 기회를 다시 한번 노려봤거든요. 근데 윈터 미팅에서 이 자신을 원하는 팀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뒤에 곧바로 LG하고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이 만약에 끝까지 메이저리그를 고집을 한다면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이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 김현수 선수가 지금 29살이거든요. 이 뭐 메이저리그 승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마이너리그로 뛰는 것보다는 이제 국내로 복귀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뭐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LG는 이 김현수 선수 효과를 좀 볼까요? 예? 아마 LG로서는 이 김현수 선수의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LG가 이 지난 시즌에 한 가지 기록을 세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팀 평균 자책점, 그러니까 이 팀 평균 자책점이 10개 구단 가운데 1위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 마운드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 팀 평균 자책점 1위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것은 LG가 처음이고요. 예. 이 반대로 팀 홈런이 꼴찌, 팀 타율이 7위였거든요. 그러니까 LG로서는 고민이었던 홈런 타자, 이 승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김현수 선수가 왔기 때문에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만큼 김현수 선수의 합류가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올해 상복이 터졌어요. 축구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죠? 예, 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축구연맹 국제선수상에 이어서 이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축구협회 올해의 선수상, 이것이 이 손흥민 선수의 세 번째고요. 2016-2017 시즌 마치면서 이 21골로 이 한국 선수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 세웠고요. 또 지난달에는 이 통산 20골로 이 프리미어리그 한국 선수 최다골 신기록 세웠으니까 뭐 충분히 자격이 있죠. 그리고 이 여자 축구에서는 일본 고베 소속인 이미나 선수가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러시아의 도핑 스캔들이 이게 언제 정리될지 궁금한데, 이 소치 동계올림픽 이관왕 출신이 러시아 선수가 또 도핑으로 영구제병을 당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2014년에 이 소치 동계올림픽 봅슬레이에서 2관왕을 차지했고요. 이제 지금은 은퇴해서 러시아 국회의원인데, 이 알렉세이 보예보다 의원이 금지 약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영구 제명을 당했습니다. 이 알렉세이 보예보다 의원이 이 봅슬레이 2인승, 4인승에서 금메달 따냈거든요. 자, 그런데 이 2인승, 4인승에서 팀을 잃었던 이 주부코프 선수가 이미 먼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은 이미 박탈당한 상황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가 개인 자격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몇 명이나 도핑을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평창에 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또 잊어먹었다. 이 나이가 먹으니까 말이에요. 내 예금 찾아준가? 뭐였죠? 내 보험 찾아줌. 내 보험 찾아줌. 찾아줌. 예. 이거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이게 계속 먹통이라고 그러죠? 예, 보통 은행이나 백화점 아니면 영화관 대기표 주잖아요. 그렇죠. 제일 기억에 제일 큰 숫자 몇 번까지 받아보셨어요? 저는 제일 큰 숫자가 한 60몇 번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저는 영화관에서 이제 세 자리를 받아본 적이 기억이 그래요? 있는데. 예. 은행은 근데 영화를 굉장히 원시적으로 보시네요. 보통 이렇게 모바일이나 예약을 하죠. 예. 근데 한번 현장 예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지. 오래됐죠. 근데 네. 이번에 이 내보험 찾아줌 어제 금감원하고 보험협회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숨은 보험금 찾아준다라고 해서 뭐 900만 명에게 최대 7조 원 이상의 보험금을 준다라고 했는데 폭주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544만 명이 접속해서 그중에 7만 8천 명만 접속에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기표가 들어가려면 대기하세요라고 대기실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진짜 사이트에 뭐 접속을 못 하니까 예. 흔히 얘기하는 가짜 사이트에 거기에서 기다리게 만드는데 그 가짜 사이트도 지금 접속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기다려야 되는 순서가 제가 오늘 새벽에 해봤을 때 5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대기표 그래요? 5만 몇 명 있고 심지어 제 뒤에 몇 명 있습니다까지 나와요. 지금 재밌던데. 근데 이게 그거죠. 사실 이게 이렇게 대박을 칠지 모르고 10차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편도 1차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70명 시도하면 1명 성공할까 말까한 확률이에요, 지금. 근데 물론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예전에 이 직전에 항상 휴면 보험금 찾아주는 서비스 때에 비해서 속도를 10배 이상 높였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턱없이 너무 수요를 충당하기 힘든 수준이어서 이제 뭐 개선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1, 2주 정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때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근데 이 내 계좌 한눈에 이러니까 제 이름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어때요? 어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9시부터 시작한다는 게 이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내 보험은 내가 모르고 있던 돈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이 엄청 몰리지만 내 계좌 한눈에는 그냥 한번 조회 한번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몰립니다. 여기는 그렇게까지 안 몰리는데 이거는 다만 제한이 있죠. 말씀하셨던 대로 360일 24시간 되는 게 아니고 매일 그 빨간 날이 아닌 영업일 기준된 9시부터 22시까지 되고요. 영업일 아닌 주말은 아예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러고 어제 뉴스 보니까 국내 한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아주 쫄딱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산했습니다. 유빗이라는 거래소인데요. 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빅3가 다 점유하고 있어요. 그게 왜? 코빗, 빗썸, 코인원 이렇게 세 군데가 점유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유빗이라는 곳은 예전엔 야피존이었거든요.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거래했던 분들은 결국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전부 돌려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고요. 현재는 75%는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향후에 자산 처분하는 거 보고 그걸 다시 분할하겠다,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제 솔직히 전 이 기사를 보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가슴이 철렁하면서 좀 불안해할 줄 알았는데 전혀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고요. 여전히 2,100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요. 오늘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여기 메인 작가인 강정현 작가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투자자들은 넣었다가 뺐다가 자기 퇴근할 때 빼놨다가 이 가상 계좌에 빼놨다가 매일 봐야 되니까 계속. 너무 힘들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또 올라가고 떨어지면 너무 힘드니까 빼놨다가 다시 투자를 한다라고. 근데 이게 하여간 근데 그런 걱정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거 지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보안이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정부 경고를 받았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그 합법화 공식화되면 가장 이제 안심하는 게 이 보안 부분은 더욱더 철저해질 거다라고 이게 제일 걱정이어서 약간의 미심쩍어 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번 가상화폐 거래소를 지난 11월 지난달부터 보안 점검을 해봤더니 10개 업체 모두 문제다라는 거죠. 국내 1, 2, 3위 빗썸, 코빗, 코인원 문제 말고 할 것 없이 이번에 파산한 유빗은 당연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은 그 회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은행 수준의 보안 점검을 하고 있고 그걸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모자란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죠. 근데 해킹도 뚫리고 막 이러면은 큰일이죠. 근데 참 그 비트코인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전망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요. 미국의 선물 거래소에 선물의 이제 거래가 시작된 데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상승세를 타긴 했었는데 저는 이 얘기에 저는
비슷하게 하는데 뭐 아니면 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이게 ING 금융그룹의 테오니스 브로센스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비트코인 가치가 현재는 뭐 지금 한 2만 달러 좀 안 되죠. 19,000달러 그렇죠. 정도 되는데 이게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제로 빵으로 갈 수 있다. 이유는 이게 가상 화폐니까 가상 통화니까 통화나 화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지불 수단, 결제 수단이 되면 그야말로 대박이다라는 건데 현재는 이 사람이 이 브로센스 테오니스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폐가 되려면 거래가 되려면 되게 편해야 되잖아요. 카드처럼 바로바로 그렇죠. 결제가 되는데 이거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래 비용과 거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최대 30분이고 뭐 많이 뭐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10분 정도라고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또 거래 비용을 항상 10,000원 정도 현재 가치로 보면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점심 뭐 밥 먹고 오면은 결제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그때 당시에 결제된 수단이 다시 돌아와서 그 당시 가치로 되겠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변동한 그 가치까지 반영하지는 않겠지만요.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에호가 그룹의 틈새 상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하고 이 가상화폐라는 거하고 동일시하는 분들은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시고 이거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조금씩 별도로 봐야 된다라는 분은 조금 이제 신중하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통과를 했습니다. 예. 향후 10년간 자그마치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630조 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대부분 기업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로 확 내렸거든요. 현재는 미국의 법인세가 최고 세율이 35%인데 이걸 21%로 내린다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다우지수 미국의 주가가 사상 최대가 계속 나왔어요. 오늘은 물론 약간 이미 선 반영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주춤했지만 계속해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세안이거든요. 향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세율을 좀 줄여서 미국 뭐 기업들의 유턴 이런 것도 많고 다른 나라 다국적 기업들의 미국으로 하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데 예. 향후에 이제 상원 통과도 아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의 대응이 주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미국 얘기긴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강타한 대규모 해킹의 배후로 이 북한을 지목을 했어요. 참 이런 거는 북한이 나쁜 일들은 참 대단한 경제 이루는 모양이에요. 아니 이 가상화폐 거래소도 앞으로 해킹을 북한이 할 거다 이렇게 글쎄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북한 외화벌이 안 되잖아요. 거기 해킹한 것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죠. 뭐 북한이 했을 수도 있죠. 지금 해상 봉쇄한다고 하죠. 북한 뭐 노동자 못 간다라고 하죠. 결국에 할 게 뭐 있을까요? 저는 북한이 할 수 있는 외화벌이 수단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상화폐 같은 정도밖에. 실제로 워너크라이라는 게 이제 지난 5월에 있었잖아요. 예. 이게 뭐 랜섬웨어라고 해서 이 인질과 소프트웨어를 합쳐놓은 랜섬웨어로 결국에 이거 풀어줄 테니까 돈 내놔 이거란 거잖아요. 이게 해서 뭐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23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중단이 됐었는데 특히 영국은 병원 자체가 뭐 완전히 뭐 셧다운되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는데요. 이 배후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이다라고 했고 다른 나라 뭐 캐나다, 호주, 일본도 이 결론에 합의를 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새 그 안보 전략 보고서에도 북한의 위협 중에 하나라 핵과 미사일과 이 사이버도 지칭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업 광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금융감독원이 이제 대부업 규제를 강화한다. 이 광고도 이제 좀 이렇게 현혹되게 하는 광고 못하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케이블 TV 보면 대부업 광고 정말 많잖아요. 예. 쉬지도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앞으로 2번 연속 못 돌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요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10시부터 11시, 12시 사이가 이제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노출 비중은 30% 줄이고 단박에 대출, 여자니까 쉽게 대출 이런 특정 계층을 지칭해 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 이런 걸
뭐 얘기하는 이런 문구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자의 상환 능력과 무관한 특정 집단을 우대한다. 이런 거는 표현 쓸 수 없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대부업체에서 쓴 연대 보증도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이게 다 됐네요. 이 혼밥 얘기 좀 해볼까 그랬는데,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지금 제가 뒤에 날씨를 보니까요, 약간 흐려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오후가 되면서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서 서울 수도권 인근에서 막 10cm 정도 눈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퇴근길 모쪼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건강한 상태에서 내일 7시 1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고요.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